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참 따뜻하고 애틋한 사연인데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날에 참 잘 어울리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재미있게 사연을 듣고 있는 갓 60대가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불현듯 오늘은 제 이야기를 털어놔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중소도시 옆에 있는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장녀로 어렸을 적 저는 동네 전빵을 꾸리시던 엄마를 대신해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의 밥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밥하는 게 힘들면 엄마 가게에 가서 몰래 과자를 집어먹다가 엄마에게 혼나곤 하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 젊은 분들한텐 와닿지 않으실 테지만요. 옛날에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 특히 장녀였으니 전 그 무게감이 더 크곤 했죠. 아무쪼록 그렇게 어찌저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20살이 넘었을 때까지 부모님 가게 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옆 동네로 시집을 가서 잘 산다던 육촌 누나의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첫날에 다방에 앉아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거리던 저에게 그 남자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취미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신나게 하더니 집으로 가려는 저에게 빵을 한 봉지 사서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먹으라면서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저에게 호감이 있는진 확실히 몰랐지만 만날 때마다 제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까지 챙겨드리면서요. 그때서야 이 남자가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농사일을 도우며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농부답게 열심히 일을 했고 저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이것저것 동네 일들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때가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속이 안 좋다고 약도 먹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뱃속의 아기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그 후로는 태교에 좋다는 것들을 나름 하면서 신경 써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자연분만을 하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저는 결국 2년 후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둘째는 듬직한 첫째 아들과 달리 아주 예쁜 딸이었어요. 갓 태어났을 때 피부가 아주 빨갰는데 그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가 피부가 하얀 예쁜 아기라고 이야기하셔서 아, 피부가 빨간 게 나중에 하얘지는 거구나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평탄하고 소박하게 저의 20대와 30대를 남편과 복닥거리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무난하다고 할 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 보니 생활이 여유롭고 풍족해야 어미 마음이 편했는데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남편이 농사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작물들을 들여보겠다면서 시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형편은 늘 빠듯했어요. 새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손해를 보고 거기다 흉년이 몇 년 휩쓸고 가자 우리 집은 결혼했던 당시보다 많이 가세가 기울게 되었어요.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그렇고 속을 많이 썩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부러움을 사곤 했는데요. 또 자라면서 큰아이는 제법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들이기도 하고 첫째이기도 해서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재수도 시켜주고 대학을 가게 되자 자취방도 얻어주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영어 학원 돈이며
필요하다는 대로 돈을 항상 빌려서라도 마련해 보태주었습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회사 정도는 들어가겠지 하면서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 이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회사 들어가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니다. 네 몸이 우선이니까 늘 건강부터 먼저 챙겨. 알았지? 회사는 차차 들어가면 되니까. 아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그게 못내 미안했던지 꼭 저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전 아들이 괜히 취업으로 힘들어할까봐 형편이 여유롭다는 거짓말을 하며 쥐어주곤 했어요. 허나 미안하게도 딸에게는 대학까지 보태줄 형편이 안 되어 저희는 딸에게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인 남편의 수입으로 큰 도시로 대학을 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만도 벅찼고 또 그때의 짧은 생각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인물도 괜찮고 야무지고 싹싹하니까 자기 앞가림하다가 좋은 혼처 자리가 나면서 멀리 보내지 말고 옆에 끼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 가면 안 돼요? 무슨 여자가 공부야. 미안하지만 너 대학까지 보내주려면 엄마 허리 휘어. 고등학교까지만 다녀도 충분해. 딸이 한번 그런 툭 속마음을 얘기하듯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는 저렇게 대꾸했어요. 실제로 동네에 딸을 가진 집들은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언젠가 딸과 함께 오순도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다가 동네가 갑갑하다며 도시로 나가 직업을 구해야겠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교육비를 대주고 전문적인 일이니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줬죠. 그렇게 딸은 자격증을 따고 아들이 있던 도시로 취직 자리를 구하게 되어 자식 둘이 같이 살 집을 전세로 마련해주고 가끔 들여다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식 둘도 나름 앞가림을 해줬으니 우리는 이제 자식들 결혼시키고 우리 노후만 돌보면 되겠지. 이제 남편과 매일 뒷산에 등산도 다니고 국내 여행이나마 다니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카드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던 아들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는 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화기를 쥐고 있던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그 큰 돈이 사회초년생인 네가 왜 필요해? 수화기 속의 아들의 목소리는 불길하게도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대출 좀 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아들은 아무리 다그쳐도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딸에게 전화해서 다그쳤습니다. 네 오빠 무슨 일 있는 거니? 갑자기 1억이 넘는 돈을 해달라는데 너 뭐 아는 거 없어? 수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이 돈 이야기 했어요?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오빠가 언젠가부터 밤에 잠을 안 자고 핸드폰을 붙들고 있길래 뭐 하는지 봤더니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있더랍니다. 왜 새벽에 자꾸 보냐고 했더니 해외 경기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밤을 새며 축구 경기를 보고 또 경기 승패에 따라서 뭔가 기분이 들쭉날쭉하고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서 한 번은 제대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포츠 토토라는 것을 한다고 했대요. 경기 승패에 따라 돈을 거는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박이라니. 그런 것에 학창시절에도 대학 때도 별 관심이 없던 아이였는데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도박을 저희 아들이 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격을 받고 말문을 잃은 저에게 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리고 집은 지금 월세가 됐어요. 엄마 아빠 모르게 내가 돈 모아서 다시 전세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몇천 보증금 빼서 그 돈을 다 날렸어. 뭐야?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은 몇 년간 그 스포츠모라는 도박을 하다가 자기가 일하면서 모은 돈은 물론이고 저와 신랑이 제 자식들을 위해서 저희 노후자금을 헐어서 해줬던 전세금까지 몽땅 날려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1억의 빚이 더 생긴 상태였죠. 저는 그때 인생의 고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온다더니 평탄하던 내 인생에도 고통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내가 임신 때 배탈약을 먹어서 아들이 이러는 것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딸도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서 남편에게도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던 바닷가로 갔습니다. 해변가 근처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한 접시 시켜두고 잘 먹지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횟가닥 눈이 돌았는지 그 소주를 물잔에 담아서 한 잔에 한 번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울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확 뛰어들어 버릴까 생각도 하면서 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는 게 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고 머리를 맴돌았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 말에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모습은 살아생전 처음 볼 정도로요. 아들을 불러 앉혀서 무릎을 꿇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딸 집을 들락거리면서 아들을 감시했습니다. 당장 쌓여있는 빚은 겨우 한 채밖에 없던 집을 팔아서 충당하였고 저희 부부는 나이 50에 새를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겨우 수습할 무렵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딸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영아, 무슨 일이니? 왜 그래? 도박은 중독이라고 했던가요? 죽을 때까지 못 끊어서 손을 잘라야 된다고 했던가요? 제 아들이 또 도박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이제는 월급까지 차압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딸은 자신이 모았던 돈을 다 털어넣으며 오빠를 도와보려고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이자로 감당이 안 된다며 전화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오빠 좀 자기 인생에서 떼어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요. 이제 이렇게 오빠 치닥거리 하면서 그만 살고 싶다고요. 저희 부부 역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끌어당기는 악마의 손이 튀어나와 모두를 삼키는 것 같았죠. 득달같이 자취집으로 가보니 아들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월급은 차압이 들어가서 직장을 그만뒀고 한동안 나를 찾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마 저희의 얼굴을 볼 수 없었겠죠. 전세로나마 버티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전세금마저 빼서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아들 때문에 다 날리고 동네 낡은 빌라 월세를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일은 정년이랄 것이 없고 기운이 있는 한 농사를 지을 수는 있기에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동네 식당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구해 하루 5시간은 꼼짝 않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기도 했지만 같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남편과 아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딸아이를 생각하니 무책임하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사라진 후 딸은 얼굴이 좀 나아졌고 간호조무사 말고 간호사를 하고 싶다면서 장학금을 받아 간호대학교를 다시 진학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족한 어미로서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던지 딸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딸은 타지에서 열심히 대학 공부를 하고 저희 부부는 다시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며 아들로 인한 분란은 일견 사그라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말도 없이 집에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떤 청년과 함께요.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없는 살림에 불고기와 찌개 등을 급하게 차리며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가 청년하고 같이 집에 왔어요. 얼른 들어와 보세요. 남편 역시 깜짝 놀라면서도 내심 기꺼운 낯빛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온 청년은 은영이의 남자친구로 둘은 1년을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은영이가 간호사 공부를 끝내고 취직한 병원의 인턴 의사였습니다. 둘 다 갓 취업한 시기에 직원 휴게실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친해져서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싫지는 않았지만 의사라는 젊은이의 직업이 넘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기우는 만남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청년을 바라보며 웃는 딸아이의 환한 미소 때문에 차마 그만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쯤 지났을까요? 딸은 그때 소개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며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시집살이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단이며 혼수며 다 어떻게 하지 등등 여러 생각에 잠을 못 자면서도 우리 딸이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그래, 너라도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 하나님, 천지신명님께 빌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희 부부는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하고 남편은 이제 농사짓던 규모를 많이 줄여 조금씩 일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건강도 다행히 괜찮았고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평온한 생활이었어요.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아주 추운 날엔 창밖을 보며 연락 한 통이 없는 아들 녀석을 생각했지만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서 애써 별일 없을 거라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우리 가족 옆에서 사라진 지 10년도 더 지난 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다 차려 먹고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막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자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와 아이들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빠, 이 붉은 벽돌집이 아빠가 말한 할머니 집이야? 근데 나 배고파. 우리 언제 들어가? 아빠, 나 추워. 저기 있는 거 초인종 아니야? 안 눌러요? 언제까지 서 있어? 저기, 우리 조금만 요 앞에 나갔다가 다시 올까? 아빠가 좀 어색해서 오랜만이라 그래. 춥지? 일단 저 밑에 분식집 가서 아빠랑 라면 먹고 다시 올까? 배고프다고 졸라대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듯한 낯익은
약간 굵으면서도 고운 젊은 남자의 목소리. 저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보고 싶던 제 아들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이게 꿈일까 싶으면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온 힘을 다해 대문 밖으로 다름질쳐 나갔습니다.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요. 준영아! 저의 절규하는 듯한 고함 소리에 골목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연히 저 앞으로 골목을 내려가던 아이 둘과 남자 한 명도 걸음을 멈추었어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그 뒷모습은 진짜로 무려 10년 만에 보는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인지. 녀석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전봇대처럼 한참을 서 있더군요. 저는 맨발에 여전히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아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녀석아, 이거 사.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어쩌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내 앞에 찾아온 거야. 이놈아, 이 망나니 같은 놈아. 그래, 이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든? 어떻게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 이 매정한 놈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말 그대로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의 뒤에 서서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보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그런 저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죠. 저의 절규 소리에 놀란 남편이 달려와서 우두커니 골목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이도 역시 많이 놀란 듯 숨을 몰아쉬다가 냅다 집으로 달려들어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갑자기 아들을 두들겨 패더군요. 여보, 그만해요. 멈춰요. 아프겠어. 이러다 애 죽겠어요. 제가 말리는 소리에도 남편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애들도 울기 시작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빗자루를 맞아 서 있지도 못하고 나동그라졌지만 남편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죠. 아들 역시 가만히 맞고만 있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요. 계속 화를 내며 아들을 때리는 남편을 필사적으로 말리고 저는 추위에 꽁꽁 언 아들과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녁을 아직 먹지 못했다고 해서 급한 대로 집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애들은 꼭 몇 끼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속에 집어넣더군요. 자세히 보니 손톱 밑도 시커멓고 양말도 구멍이 나려 했습니다. 옷도 며칠은 입은 듯 군데군데 얼룩이 보였고요. 아들 역시 몰골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꼭 며칠을 노숙한 사람처럼 머리도 감지 않은 듯 했고 허름한 옷에 천으로 된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겨우 아들과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은 식탁보의 무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저와 남편의 시선을 계속 회피하다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채까지 써서 도박을 했던 그때 아들은 사태를 혼자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회사 월급까지 차업이 들어가게 되자 도저히 사채빚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얼굴을 볼 자신도 없어 혼자 짐을 꾸려 고속버스를 무작정 탔다고 해요. 그렇게 5시간여를 달려 당도한 곳은 작은 어촌이었는데 그곳에서 바다를 보면서 아들은 죽으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이대로 날이 저물면 눈 딱 감고 바다로 뛰어들어 버리자.
그런데 그렇게 혼자 무서운 결심을 하고 바닷가를 서성대는 아들을 우연치 않게 본 어촌 사람들이 아들에게 다가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며칠 일당을 받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힘들어서 나쁜 생각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며칠만 하다가 그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아가씨는 마을 토박이었는데 성격도 좋고 제법 다정해서 아들을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그렇게 동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았대요. 그리고 1년 후 아들을 낳고 또 1년 후 연년생으로 딸 자식도 낳았다고 합니다. 비록 하루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하루살이 신세였지만 그때만큼은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들을 보면서 사는데 보람을 느꼈던 시절이었다고 아들은 잠시 씁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들 엄마가 밤 외출이 잦아졌대요. 말로는 동네 애들 엄마하고 치킨을 먹는다. 오늘은 반상회 모임이 있다 이야기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밤늦게 애들을 맡기고 외출을 하는 것이 수상하여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께 애들을 좀 부탁하고 미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 아내가 동네 총각과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들은 아내를 다그쳤고 그 여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변변치 못한 사람과 이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애나 돌보면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지금 만나는 애인을 따라 서울로 가서 꼭 성공할 거라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자신에게도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나 사실은 이름 대면 알만한 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 또 왜 이 어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면 좀 나았을까. 아내를 데리고 부모님 옆으로 이사 왔다면 어땠을까 이야기하면서 제 아들은 낡고 더러운 옷소매에 쓰디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더군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자신은 애들을 키울 돈을 벌기 위해 원양어선을 타러 가야 한다고요. 러시아를 지나서 아주 멀리까지 몇 년 다녀오게 될 거라고. 그동안 돈은 한 번씩 붙여줄 테니 자식을 좀 맡아달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되어 9살, 8살의 연년생이더라고요. 세상에 물고 빨고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말도 없이 10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다 이혼까지 했다고 하는 아들에게 너무나 섭섭하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애초에 도박 같은 것은 왜 했는지 정말 끝도 없는 원망과 슬픔이 차올라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양어선이라도 타야 제 아이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요. 제가 돈 붙일게요. 죄송해요, 정말. 저도 정말 이 길밖에는 없네요. 그 여자랑 잘 사는 동안 우리에게 연락이라도 하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면 그렇게라도 해주지. 원망의 말이 목구멍 밖까지 튀어나왔지만 차마 아들의 얼굴 앞에 대곤 할 수가 없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내내 우리를 응시하다 고개를 숙였고 쪽잠을 자던 아들은 일어나자마자 무심하게도 인청항으로 이제 떠나야 한다면서 가끔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스치듯 보았던 아들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 가슴 한켠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우리대로 삶을 살아야 해. 당장 이 손주들부터 키우려면. 근데 당신 괜찮겠어?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 후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을 떠맡게 된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아이들은 집에 일찍 왔고 저는 그나마 소일거리로 나갔던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마 어린 것들을 집에 놔두고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형편이 그렇기에 동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우리 손주들은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에 초등학교만 다니고 뭔가를 더 배울 수가 없었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위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힘든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서인지 그때는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위암이요? 네, 일단 치료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더 악화만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그저 멍할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은 한 번에 겹쳐오는지, 그것도 말년에 난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아들 생각도 나더라고요. 대체 어떤 꼴로 살고 있을지,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나중에 남편이 초라한 낯빛으로 웃으며 괜찮을 거라고 절 외려 다독이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왜 우린 늘 이 모양인 거예요? 왜? 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그래도 다행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지는 않아 수술을 했네요. 외우도 제법 좋았고요. 딸은 자주 오진 못했지만 틈틈이 와서 저와 제 아버지를 간병하려 했고요. 엄마, 너무 무리했어. 쉬워요. 라면서 자기가 챙기려 하는 모습에 새삼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런데 치료는 받았지만 남편은 이제 무리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후 저는 동네 작은 백반집에 일자리를 구해서 또 다시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아들이 몰고 온 폭풍에 휩쓸리는 동안 시집가서 의사 사모님이 된 제 딸아이는 서울의 사위가 병원을 차렸다고 하더니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짬을 내어 갑자기 생긴 조카들을 보러 오기도 하고 학용품을 사오는 등 착하고 살가운 성격대로 나름대로 우리 집을 챙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우리 집에 온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부모 손을 타지 못해서 그런가 별일도 다 생기더라고요. 손자의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 큰 손자가 같은 반 아이를 올라타고 팔꿈치로 찍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학교로 다름칠 척 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교무실에 들어가 보니 큰 손주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모의 손을 꼭 잡은 채 교무실에 서 있었어요. 제 딸이 뭔가 연락을 받고 먼저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넌 어떻게 왔어? 엄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냥 밖에서 보고 계셔요. 딸은 손자를 노려보고 맞은편 학부모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께도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한참을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한참 뒤 조카의 손을 잡고 나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큰 손자가 작은 사고들을 학교에서 친 모양이라고. 좁은 동네다 보니 아이들이 너는 왜 할머니 집에 왔냐,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 학원은 왜 하나도 안 다니냐는 등 짓궂게 놀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가 그때부터 학교에서 크고 작은 소란들을 부려 가끔 전화가 오곤 했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왜 그 전화가 너에게 갔냐고 하니 딸이 무슨 일이 있으면 고모니까 저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미리 담임선생님께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도 조카 말에 따르면 상대 아이가 거지라고 놀린 모양이라고 하면서 치료비를 넉넉히 주기로 했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딸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연신 이야기를 했어요. 딸은 그저 엄마, 아빠랑 조카들이 잘 지내면 되었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얼굴이 어쩐지 조금 지쳐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밥 한 끼라도 같이 하려고 딸에게 자고 가라고 했더니 딸은 그냥 피곤하다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냥 입맛 없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어쩐지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화라도 난 건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그날 저녁 딸에게 잘 들어갔냐 문자를 남겼지만 거기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됐지만 사이와 따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던 건 딸뿐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연락도 한 통이 없었고 저는 힘든 나날들을 버틸 기운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어요. 연락 한 통이라도 해주길 바랬건만 애들만 놔두곤 또 이렇게 잠적해 버리다니 이젠 아들이고 뭐고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초봄의 어느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그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딸과 그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딸의 싸늘했던 목소리가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전날 생일이면 늘 전화를 걸어오거나 선물을 가지고 온 딸이 이번엔 연락이 없었던 것이 이상했죠. 잘 살고 있는 딸이니 걱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참에 물어 마음도 안심시킬 겸 행복한 모녀의 시간을 가지려 했죠.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딸아이에게 연락을 해서 서울에 한번 가겠다고 얼굴 본 지도 오래됐으니 밥 한 끼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밥을? 그래, 은영아. 못 만난 지도 한참 됐잖아. 엄마가 서울에 갈게. 알았어. 딸은 어쩐지 약간 내키지 않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기우일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을 휴가내고 딸이 결혼식 때 맞춰주었던 고급 정장 치마를 차려입고 머리에 고데기도 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아이고, 오늘 어디 가? 아주 곱게 차려입으셨네. 아, 딸 보러 가요, 우리 딸. 아, 의사랑 결혼한 딸? 아유, 좋으시겠네. 동네 아줌마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얹어 민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딸 볼 생각으로 나름대로 꾸미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저를 터미널로 데리러 올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다 괜찮았어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헤맸지만 물어물어 딸이 예약했다던 식당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일식집이었는데 깔끔하고 으리으리했고 한 직원이 나서서 룸으로 안내를 해주더군요. 가면서 직원은 웃으며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따님이 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쏙 빼닮으신 거였군요. 따님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뿌듯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부러움을 처음 받아봐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인생이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룸으로 들어서자 딸은 아직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기분을 잔뜩 낸 터라 어쩐지 들뜬 마음으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다린 끝에 딸이 도착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딸은 고급 외투를 걸치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재벌 사모님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 좋아지더군요. 뭔가 잔뜩 비싸 보이는 음식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깔끔하고 맛있었고 딸이 사는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즐거워서 저도 한참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차린 피부과는 제법 자리를 잡아 단골 환자들이 많이 늘었고 딸이 30대 초반에 낳은 손녀는 6살이 되어 아주 비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제법 영어를 배워서 잘한다고 했어요. 또 골프도 배우고 발레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레까지? 애들이 힘들겠네. 요즘은 이런 거 다 시켜요. 우리 딸도 재밌어 하고요. 근데 영어는 걱정 안 되는데 수학은 걱정이네요. 어디를 보내야 할지. 좋은 선생님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엄마 입맛 없으세요? 왜 잘 못 드세요? 아, 그게... 아니다. 맛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저희 집에서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다투고 있을 친손주들이 떠올랐어요. 저기 은영아, 그런데 네 조카들 말이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학원도 많이 다닌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계속 학교만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순간 웃으며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던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엄마, 조카들도 당연히 뭔가 배우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긴 한데 얘. 그래도 그 아이들이 네 조카잖니. 네가 나서서 좀 학습 계획도 짜주고 챙겨주면 어떨까? 그냥 너 사는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아들 새끼들인데 내가 뭔가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안 좋아서. 엄마, 제가 한 번씩 용돈도 주고 학교서 필요한 것들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시댁서 용돈 받아 아껴서 주는 입장이라 여기서 제가 뭘 더 해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네 오빠 안 불쌍하니? 애지중지 없는 형편에 도시로 대학까지 보냈는데 지금 원형어선이나 타고 있고 손주들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애들처럼 말라가지고 내가 애들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 이제 너는 살만하지 않아? 네가 가진 거 조금만 나눠주면 어때서 그래. 오빠가 분명 멀리서도 고마워하고 나중에 갚을 거야, 은영아. 부탁 좀 할게, 응? 순간 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는 내가 오빠 때문에 사채빚 갚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오빠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거지 같은 빌라 사는 것도 싫어서 자주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크면서 항상 오빠한테 지원 다 해주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이제 왜 나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뭐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싶어요? 조카! 누구 배에서 나왔는지도 모를 애들까지 내가 조카라고 받아주고 뭐 생활비라도 다달이 붙여야 돼요? 그동안 큰 조카 사고 친 거 해결하는데 합의금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그 합의금 때문에 시댁에서도 아시게 돼서 제가 얼마나 꾸중 들었는지 아냐고요. 이번엔 자기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열쇠 몇 개 못 받고 그런 결혼했냐고.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아파트, 차, 빌딩 이런 거 못 받은 거 아쉽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던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알아요? 엄마 솔직히 나 결혼할 때 꼴랑 100만 원 준 거밖에 더 있어? 오빠한테 지원해주느라 돈 쓴 거 나한테 반만, 아니 3분의 1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러고 눈치 보면서 살겠냐고요.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재수 없으니까 얼른 일어서세요. 꺼지라고요. 저는 딸의 처음 보는 격앙된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저 순간 친손주와 외국에서 배를 타고 고생할 아들이 안쓰러워
주책 없이 한마디 한 것에 딸이 이렇게까지 악을 쓰면서 화를 낼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저 아들이 사고치는 걸 부모니 어쩔 수 없이 내 업보다 하며 감내했는데 저는 딸도 오빠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직까지도 오빠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응어리가 되어 더욱 단단해져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꺼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착하고 착했던 제 딸이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마음 잘 알았다. 결혼하고 자주 들르지 않아서 섭섭했지만 바빠서 그렇겠거니 생각했고 잘 사는 모습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에게 대놓고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면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구나. 오늘 잘 얻어먹었다. 내가 사줬어야 하는데 염치 없지만 돈이 없네. 앞으로 그 잘난 시댁 어르신 모시고 잘 지내라. 말을 겨우 마치고 간신히 비틀대는 몸을 일으켜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지금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떠난 아들과 절연하다시피 한 딸을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손주들을 돌보며 식당 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손주들이 너무 버거워서 잠든 손주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길까라는 몹쓸 생각도 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늘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고 자기네들도 뭔가 다른 집 애들처럼 좋은 옷도 싶고 그럴 텐데 저희는 그걸 해줄 형편도 여력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때만큼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하면서 아픈 허리와 손목을 팥으로 덕지덕지 도배한 채로 버틸 때면 이 한 목숨 부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과 그저 얼른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아직 어린 두 손주와 암을 겨우 이겨낸 남편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가 없었죠. 많이 힘들 때면 집 앞 골목에 나가서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면서 지나가는 차가 나를 혹시 치고 간다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죽으면 이런 지옥 같은 삶이 끝나겠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며 끝까지 목숨을 붙잡고 살아서 어떤 좋은 꼴을 본다고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이 쌓여 시간이 흐르고 큰 손주가 중학생이 될 쯤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백반집 사장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방에 좀 가 있어야 하는데 언니가 당분간 맡아서 이 식당 운영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없는 동안 나오는 수입은 언니가 다 가지셔도 돼요. 저는 그저 식당이 계속 유지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좀 얼떨떨했지만 사장님은 그저 몇 달 지방에 간 김에 푹 쉬고 그런다는 말을 남기고 저에게 가게를 통으로 맡기고 가셨어요. 저는 사장 아닌 사장이 된 것에 신이 나서 신나게 식당 일을 했죠. 다행히 남편이 건강이 괜찮고 아이들도 제법 자라서 제가 일에 좀 더 몰두할 여건이 되었죠. 그러던 중 옆집에 새로 수제 햄버거집을 오픈했다며 한 청년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시루떡을 한 접시 들고요. 저는 떡을 들고 인사를 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 그 청년과 가끔 수다를 떨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 때부터 햄버거를 좋아해서 결국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년은 어머니도 저처럼 배달 어플 한번 써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쏠쏠하거든요. 라며 뭔가 어려워 보이는 어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업체에 이야기하고 가게 메뉴나 금액을 올리면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시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어려운 거 잘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청년이 선뜻 저에게 그러면 이거 어플 관리하는 거랑 배달하시는 분들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배달 용기 같은 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며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정말 번거로울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 도움 될 거예요. 서로 도와야죠. 고마워요. 고마워.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게도 저는 청년의 이야기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플을 이용한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주문이 뜸했지만 근처 종합병원에서 단체 주문이 제법 들어와서 장사는 술술 잘 되어 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맛있고 깔끔하다, 엄마 손맛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주자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것이었어요. 햄버거 가게 총각도 나중에는 본인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 잘 됐다고 하며 가게를 접고 우리 높은 월급을 주며 가게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저는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손주들 학원도 마음껏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씩 안부를 전하던 아들에게도 돈 안 보내도 되니 힘든 선원생활 그만두고 얼른 한국으로 돌아와 같이 지내자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이냐며 좋아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제 힘과 행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고 행복했어요. 물론 기쁜 마음의 한켠에는 울던 딸아이의 모습이 날카로운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요. 또 저는 사실 가게가 잘 될수록 나중에 사장님께 다시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 가게를 파시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계속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사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야채들이 부족해서 옆 동네 큰 재래시장에 야채를 사러 갔는데 글쎄 멀리 지방에 가신다던 사장님이 거기서 장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게 언니 실은요. 제가 지방에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장님은 계속 말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는데 전 그 말을 듣는 내내 복잡하고도 어지러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언니 딸이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가 가게 사장님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시세의 3배값 드릴 테니까 가게를 저에게 팔고 엄마에게는 둘러대달라고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따님이 직접 찾아와서 저한테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저 엄마랑 아빠가 조카들하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제가 직접 돈을 그러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가족들에게 나서서 뭔가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딸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게에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가서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우리 딸이 우리를 그렇게 조용히 도와줬다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기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햄버거 총각이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 사장님,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배달 어플 알려드린 거 그거 다 따님 부탁이었어요. 말해도 되나? 이왕 밝혀졌으니까 이참에 다 고백하자면요.
꼭 부탁한다면서 다달이 돈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을.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그러셨어요. 자기가 배달 어플 알려주고 이것저것 도와준 것도 딸의 부탁이었다고요. 그리고 월급이라며 다달이 큰 돈을 보냈다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와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사실은 그동안 나는 딸과 연락을 해왔다고, 은영이가 순간 흥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 후로 많이 반성하고 힘들어했다고, 하지만 차마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사위가 딸 몫으로 해준 적금이며 그동안 시댁서 받은 용돈을 모아서 우리 분식집을 사준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물론 거절을 했지만 너무나 완강하게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딸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문이 많았던 것도 사위랑 정말 친한 친구가 그 병원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분식집은 여기로 하라고 아예 지정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댓글 쓴 거는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쓴 거야. 당신 솜씨가 좋아서 그렇지. 그간 고생 많았어. 라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길로 딸이 사는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눈물이 흘러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사는 집으로 도착해서 마침내 딸의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건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은영아, 엄마가 널 오해했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네가 애쓴 이야기를 들었노라고. 그렇게 돌아서 나온 후로 하루도 네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이 계속 폭포같이 흘러나왔어요.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몇 시간이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미안해요. 그 후 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순간 욱해서 화가 났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졸업 후 형편 때문에 대학을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엄마가 눈물을 글썽거리던 그 순간과 아무리 살림이 빠듯했어도 뭐라도 더 해주려 했던 엄마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났다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모아두었던 갯돈을 깨서 공부할 돈을 마련해주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었던 것과 결혼식에서 사위의 손을 잡고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우리 딸 잘 좀 부탁한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차저차 해서 그렇게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날 위해 애써줬던 건 싹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엄마한테 말이 잘못 튀어나가 버렸어. 딸은 그러면서 저를 따라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정말 우리 모녀 격하게 화해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그제야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단 딸에게 집밥을 차려주고 사위와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돌아왔어요. 늘 제게 어려웠기만 했던 사위는 생각보다 싹싹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늘 죄송했어요. 장모님 가게에 저도 한번 언제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맛집이라면서요? 언제든 와, 언제든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딸과 몇 년간 연을 끊었던 것이 무색하게
다시 각별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나마 편하게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숙제였던 아들도 긴 항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어선을 타느라 많이 힘들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이제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다면서 웃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아들네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부유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우리 딸의 인생을 보고 정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우리 딸의 성품이 그리 착하고 어지니 좋은 일만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제가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사람의 인생은 다 정해진 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힘든 일이 끝도 없이 겹치지만 그 시간을 지혜롭게 견뎌내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지금 삶이 팍팍하고 괴로우시더라도 분명히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답니다. 하루하루 힘내서 열심히 생활하세요. 그러다 보면 제 인생처럼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